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구교사 박전현입니다. 정약용의 고전수필기 여유당기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여유당에서 찍어온 현판입니다. 요런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여유당. 이거는 이 집을 여유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적은 글입니다. 자, 다산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집 여유당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신중함과 경계, 경계는 삼가해라, 조심해라는 뜻입니다. 경계함을 생각하는 집, 다산의 병, 부족한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여유당, 정약용 고전수필 여유당기 해석. 여유당은 집 이름으로 남양주 다산 유적지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는 한문 문체의 하나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마설, 설도 있죠. 기도 있고 또 전도 있고 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 여유는 이 여유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가 있죠. 여는 신중하라는 뜻이고요. 유는 경계하라는 뜻으로, 경계하라는 말은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유를 합하면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자신의 집 이름을 여유당이라고 쓴 까닭을 적은 글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기마 가져와 봤습니다. 윤효의 유구당기, 유구당이라는 집에 대한 기록이고요. 허기는 통곡건기, 통곡건이라는 집에 대한 기록이고, 이 학교의 포화옥기는 또 포화옥, 귀하집 이야기입니다. 자,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2년쯤 기출 수능 학평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 보아야 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보기죠. 이 보기로 된 상황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요거를 최적답이라 합니다.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국어 문제 보면 전부 다 정답을 찾아라 하나도 없습니다.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다, 그죠?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문장 이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문제는 자료입니다. 웬만한 자료를 가지고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도 있고 하지만 웬만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제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조선 정조 때 정약용이 지은 수필도 세부 관련 기에 해당합니다. 기는 좀 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조 사후 정약용이 고향 마현으로 내려가 머물게 되는데 이때 그가 머문 집의 이름이 여유당입니다. 여유라는 이름은 노자의 말에서 나왔는데 신중하고 경계하라. 경계는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지내고 남의 비방을 자초하지 않겠다는 글쓴이의 다짐이 나타납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기의 이해. 기가 아까 통곡, 큰기도 있고 포화, 옥기도 있고 여유당기도 있는데요. 기는 또 다른 어떤 경치를 이야기하는 기도 많습니다. 기는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영구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문 양식입니다. 기가 다루는 대상은 특정 인물, 사건, 물품이나 풍경 등 매우 많다. 기의 문체적 특징을 다른 한문 양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낸다면 이 보기를 줄 겁니다. 감상을 주로 적은 부. 자, 부는 적벽부 이런 거 있잖아요.
감상을 주로 적은 거고요. 비슷하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밝히는 논도 있습니다. 논과 비슷하면서도 단정을 짓지도 않는다. 사건의 자체와 관련한 요지를 드러내는 서와 비슷하면서도 처음이나 끝부분만 가볍게 다루지도 않고 사적 역사 사실이죠. 사적을 기억하기 위해 새기는 비와 비슷하면서도 칭송하지도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란 양식이 나타난 글쓴이의 서술 태도와 집필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 기만 아니라 한문의 여러 가지 형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보기에 주어집니다. 자, 그러의 구성입니다. 처음은 세상 천지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 1은 하고 싶은 일에 나서다가 주위의 비방을 받았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노자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중간 2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만두고 매우 부득이하더라도 남들이 알까 두려운 일을 그만두면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그만두고 또 남들이 신경 쓰이면 그만두는 것이 세상을 무난하게 사는 방법이다. 끝. 자신의 깨달음을 글로 써서 문의 위쪽입니다. 문의 위쪽 벽에 붙이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삶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조선의 천재인데요. 실학자고 남장주 마제 마을에서 태어난 다산은 4살 때 천자문을 배우고 7살부터 시를 지었다. 16살에 이익의 성호집을 읽고 실학자를 꿈꾸었고요. 22살에 성균관일생 다산을 정조가 알아보고 총애하였습니다. 23살에 친구 이백과 서학을, 우리 천주교죠, 만났습니다. 서대양 학문을 만났습니다. 28살에 아버지 묘소로 가는 정조를 위하여 한강에 배다리를 설계했고 31살에 거중기를 이용하여 화성을 쌓았습니다. 33살에 경기도의 암행의사가 되어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탐관오리를 처벌했고 38살에 행조 참의가 되어 과학수사관으로도 활약했습니다. 40살에 신유 박해 때 전라남도 강진으로 포항에 갔다가 또 강진으로 갔죠. 귀양 갔습니다. 이때부터 57살까지 18년간 귀양지에서 제자를 기르고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57살에 유배지에서 풀려나 여의당에서 지냈고 61살에 자찬묘지병, 스스로 묘지명을 짓고 여의당집 500권을 펴내었습니다. 75살 결혼한 지 60년 되는 날에 고향 마제마을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어떤 일을 그만둬야 한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다. 나의 문제는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만둬야 하는 것들은 제때 그만두지 못했다. 나는 이랬다는 거죠. 두려워할 줄도 몰랐고 그만둬야 할 것들도 그만두지 못했다. 앞으로 노자가 말한 여유를 떠올리며 항상 신중하고 경계하며 조심하며 살아야겠다. 하고자 하는 일 중에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고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만두겠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게 생각나네요. 아무 말 없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자, 나의 깨달음을 문의 위쪽에 써붙이고 어린 아이에게 전하고자 한다. 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요. 자,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둘 수 없는 일과 그만둘 수 있는 일을 대조해서 제시합니다. 하고 싶지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잖아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죠. 하고 싶은데 남이 이게 좀 싫어할 것 같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만둘 수 없는 일과 내가 이제 국어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만둬도 되잖아요. 대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둡니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둡니다.
자, 그만둘 수 없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그만두게 된다면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또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겠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세상 천지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나의 병은 나의 단점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문제점, 나의 단점은 내가 잘 안다.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슬기와 깨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착한 것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고 뭐 젊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자, 자신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죠. 그만둘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그만둘 수 있는 일인데도 이거 괜찮다 생각하면 그만두지 못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칙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이것도 그만두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만두지 못했다. 그만둘 수 있는 일을 그만두지 못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고백적이네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며 의심이 없었고, 자, 내가 이랬다는 거죠. 그 세속 밖에 돌아다니며 멋대로 의심이 없었고, 이미 장성하에서는 과거 공부에 돌아설 줄 몰랐고, 멋대로 돌아다녔고, 공부 열심히 했고,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난 가을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그만두지 못한 예들입니다. 이 때문에 선을, 착한 것을 끝없이 좋아했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내가 참 착한 것을 좋아했는데 욕은 얻어먹었다. 그만두지 못한 결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욕 많이 얻어먹었다. 그 세상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아, 이것이 영탄법이네요.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서리적 표현이네요. 자, 이건 서리적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질문입니다.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이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자, 운명을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서리적 표현, 영탄적 서리적 표현으로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욕먹고 있는 삶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가 가고 있다, 그죠?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겨울에 시내를 걷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 요게 엽니다.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조심하라. 요게 엽니다. 노자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겨울에 시내를 걷는 것을 신중하게 하고,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조심해라. 삼가하라는 거죠. 자, 여인은 신중하고 경계해라. 삼가해라. 조심하라. 지빌은 여의당을 노자의 말에서 가져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이 두 마디 말, 여의죠. 신중하고 경계해라. 조심해라. 자,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나의 문제점, 잘못된 점을 고치는 약이다.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애듯 하므로 매우 부득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는다. 이거는 신중함의 역할이죠. 부득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하기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의 역할입니다. 여의 역할과 유의 역할.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내 약점을 고칠 수 있다. 내가 욕을 안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하고 싶은 일에 나서다가 주위의 비방을 받았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노자의 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내의 이동, 경내의 이동은 이런 뜻이랍니다. 경전이나 예법, 경전, 예법의 해석의 같고 다름, 이 같고 다르고 같잖아요. 경전의 예법에 관한 해석의 같고 다름. 우리 조선의 이제 당쟁을 하다가 옷을 대비입니까?
데이비가 상복을 몇 년 입느냐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이런 일도 있었죠. 예속 논쟁이라고 있었습니다. 논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이거를 다른 사람과 토론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헤어릴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헤어릴 것이 없는 것은 부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부득한 것을 부득한 것으로 이어받았잖아요. 앞문장이 뒷문장을 이어받은 연쇄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만두었다는 거죠. 남을 논박하는 소는 논박은 잘못된 점을 말하는 상소입니다. 상소를 올려서 임금에게 올리는 거죠. 조신의 시비, 상소를 올리면 신하들이잖아요. 신하들의 시비는 뭐 따지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말하고자 하다가 그 조정에 올라가면 이게 옳다 저것도 옳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건 남이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요건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남이 알지 못하게 했다. 또 크게 두려움이 있었으므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 이런 걸 또 연쇄적 표현이죠. 진귀한 액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하였지만 이거는 옛날에 물건들을 모으려고 했죠. 이것 또한 그만둔다. 이것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것들을 얘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공금을 농락해서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것 또한 그만둔다. 훔치겠는가 질문하고 답했죠. 자, 내가 그만뒀던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삶의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 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자, 부득이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만둔다. 자, 여유를 기준으로 그 신중과 경계죠. 신중과 경계함을 기준으로 그만둔 것들입니다. 남의 시선을 또 신경 쓰고 있죠. 그만둔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아무 일이 없다. 세리적 표현으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죠. 다시 여기서 또 오르네요.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후보 보고 아무 말 없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또 진실이네요. 협박이 아니라. 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만두고 부득이한 하더라도 남들이 할까 더러운 일을 그만두면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거 깨달았죠. 내가 이 뜻은 그만두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죠. 얻은 6, 7년이 되었는데 이것은 노자가 말한 여유입니다. 당은 집입니다. 집의 편액으로 달려고 했다가 이윽고 생각해보면 그만두었다. 이것도 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초전에 돌아왔어요. 초전은 정약용에 머물렀던 그 남양주의 마을입니다. 문미에 창문이 나무죠. 아까 앞에서 제가 표지에 설명한 거 있죠. 여유당 편액에 붙어있는 것 서서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아이에게 들에게도 보인다. 어린아이에게는 후손들이죠. 그 손들에게도 여유의 의미를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지었다는 거죠. 여유당이라 부른 이유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글로 써서 문미에서 붙이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 이거를 읽어보니까 저도 참 반성이 많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수필, 한문수필이고 기입니다. 성격은 교훈적이고 또 고백적입니다. 주제는 지위름을 여유당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신중하게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특징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이 머무는 집의 이름과 관련하여 깨달음을 기록한 글입니다. 글을 쓴 목적과 글을 읽을 대상을 제시하여 경계와 교훈의 의도를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 아이들, 후손에게 전하려는 의도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것을 제시했고요. 집 이름을 지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탄적 서리적 표현으로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사와 인물 사례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유 있죠. 노자 이야기.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고 연쇄적 표현으로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답 형식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